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월 20일 화요일이죠. 월요일 같은 화요일 프리마켓 뉴욕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김태형이고요. 저는 최보아입니다. 예, 지금 시장이 약간의 트러블이 발생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불안해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 일부 게스트 미리 말씀드리면 저희 이춘광 롱또 대표님 또 나오시기로 돼 있기 때문에 잠시만 기다리시면 우리가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그거 한번 오늘 일부에서 나눠볼 거고요. 지금 현재 이 화면 좀 연결해 주시면은 나스닥이 2% 가까이 하락하는 모습, 러셀이 1000도 1.8%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에서는 그쵸 주식을 갖고 있는 저는 매우 기분이 슬픈 날이고요. 반대로 원자재는 저 여신님 좋으시겠어요? 금리 많이 올라가고 있죠? 예, 좀 이따 또 말씀을 드릴 거다라는 점. 그리고 현재 장을 보시면은 얘 왜 안 뜨죠? 잠시만요. 현재 장을 보시면은 완전히 빨간불이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빅테크 중심으로 매도가 나오고 있고 지금 현재 이 매도의 포인트가 되는 것은 보시면은 채권에 대해서 30년물 채권 국채가 엄청나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지금 채권 금리를 보시면은 30년물이 4.93까지 올라가 있는 상황이고요. 20년물 같은 경우도 4.88까지 올라가 있는 상황, 10년물도 4.3% 가까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면서 장기채에 대한 투매 혹은 장기채에 대한 공격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 상황 오늘 개장 이후에 시장 움직임을 매우 주요하게 보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희 부러운 보아님, 네, 그만 웃으시고요. 참고로 저는 금만 있는 게 아니라 은도 있습니다. 아이고 부럽다. 그럼 지금 무슨 일이 있나요? 네, 지난 금요일 정규장에서 차익 실현 매물이 일부 출회됐던 금과 은이 미국과 그린란드 또 미국과 유럽의 지정학적 긴장감에 오늘 장에서는 다시 한번 역대 최고치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은 선물의 경우 상승률이 7%가 넘어가고 있는데요. 현재 가격대를 보시면 금 선물이 4,735달러 그리고 은 선물이 95달러를 돌파한 이후 지금은 상승폭이 일부 축소되며 각각 4,732달러 그리고 은 선물 같은 경우는 95달러 선으로 다시 한번 올라와 준 모습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장에서 또 하나 주목해볼 만한 원자재에는 미국 천연가스 선물이 있습니다. 무려 22% 근접하게 급등하며 2주의 최고치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맹추위, 그러니까 한파를 가장 큰 이유로 분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4달러를 웃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같은 경우 3달러 79센트 선에서 거래되고 있다는 점 화면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보아 씨 지금 강추위는 한국만 온 거 아닌가요? 유럽도 지금 엄청 춥다고 하더라고요. 아, 유럽 그래요? 천연가스 선물도 겨울을 맞아서 2년 만에 최대 등락률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주 한 주간의 상승률이 30%가 넘어간다고 하는데요. 이번 주가 시작되자마자 이틀간은 10% 넘게 하락을 하면서 천연가스 시장이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 그리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겠죠. 겨울철을 맞아서 좀 급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천연가스는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이게 비트코인이 등장하기 이전 시대, 비트코인이 등장하기 이전에 가장 큰 투기판이었기 때문에 여기가 이렇게 움직이는 거는 당연하다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저희 일부 게스트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롱또 선생님이시죠? 이춘광 레그넘 투자자문 대표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참고로 이춘광의 머니픽이라는 채널을 운영 중이신데 네. 이번 주 목요일 날 만명 돌파 라이브도 이 시간에 하시겠다라고 저희와 경쟁을 하시겠다라고 미리 말씀해 주셨어요. 예, 그래서 저희 목요일 날 얼마나 이제 그 라이브 시청자가 왔다 갔다 하는지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그린란드 이슈 혹은 채권 발작 이슈 때문에 약간의 매도세가 나오는 모습입니다. 요거 저희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그린란드 이슈는 조금 영향은 있을 것 같아요. 네. 왜 그러냐 하면 그러니까 양쪽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렇다고 미국 경기 펀더멘털이 큰 영향을 받을 거냐? 그렇지는 않은 이슈잖아요, 사실은. 네. 외부의 이슈니까. 근데 문제는 서반구, 이를테면 지금 상대가 중국이냐 러시아냐가 아니라 거의 우방이 다 모여 있고 그 NSS 발표하면서 부수적으로 웨스턴 헤미스피어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이 아메리카 빼고 나머지 서반구 정도를 굉장히 중요하게 봤는데 요걸 가지고 지금 어떻게 보면 영토 전쟁까지 번지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오.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그래서 트럼프가 또 늘 했던 2월 1일까지 제가 준비를 해왔던 것 같은데, 네, 그 그린란드에다 군대를 파견했던 8개국 8개 나라에다가 2월 1일부터 10% 보편관세 때릴 거고 하는 거 봐서 6월 1일부터는 25% 추가로 부과할 거다. 그러니까 35%를 부과할 거다. 오늘 빠지는 게 사실은 이따가 채권 말씀도 드리겠지만 미국 경기 지금 굉장히 센 편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국채금리 올라가는 게 절반 이상은 강한 경기 펀더멘털 덕분이 아닌가, 덕분이라기보다는 이유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좀 있으면서, 그런데 저렇게 뭔가 지정학적인 부분이 문제가 되고 이러면 과거 같으면 플라이트 퀄리티라고 했었잖아요. 이제 안전자산 선호. 그래서 금 뜨는 거 설명되고 국채도 사실은 떴어야 되는데 국채가 오르고 뜨고 있는 거는, 제가 안 그래도 오늘 이 이슈를 생각하지 않고 일드 커브를 제가 갖고 왔는데 말씀 나온 게 먼저 드리죠. 빨강색 선이 작년 1월 13일 날 2년물, 5년물, 10년물, 30년물 금리 추진입니다. 그러다가 작년 3월 31일 관세 화면을 부과기 좀 연결해서 보면서 얘기하면 연결이 좋을 안 것 돼 같습니다. 있네요. 예. 네, 저희 화면을 좀 띄워주시면은 네. 네. 그래서 빨강선 작년 1월 13일이었다가 3월 31일 관세 부과 한참 막 극단으로 치달았을 때거든요. 그래서 미국 경기 우려까지 번졌을 때 2년물 화살표로 2년물, 5년물, 10년물, 30년물이 쭉 파란색으로 떨어집니다. 네. 단중 장기금리가. 그러다가 최근에 1월 22일 날 현재 단기금리는 좀 빠졌는데 장기로 갈수록 다시 쭉 상승을 하는 패턴을 장기금리가 보이잖아요. 최근에 계속 좀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건데요. 그런데 그 기간 동안 네. 한 2주 됐죠. 네. 3, 4분기 GDP 성장률 4.3% 나왔고 네. 지금 GDP 나우에서 실시간으로 보는 1월 19일 현재 5.3% 찍히고 있습니다. 네. 성장률이 이렇게 고성장을 하면 거기에 따라서 실질금리라든가 모든 금리는 상승하는 게 맞아요. 고성장을 하는데 금리가 떨어질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런 현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담 아까 나눴지만 뭐 30년물 5%를 찍고 10년물 4.5 찍고 그 이상으로 막 날아갈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고 있고요. 네. 뭐 몇 주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SLR이 1월부터 자율 시행을 이제 본격적으로 합니다. 네. 그리고 규정상 정식 시행은 4월인데 시중은행들한테 자율 시행, 그러니까 뭐 자율적으로 알아서 시행해라는 게 1월부터거든요. 네. 그러면 조금씩 국채를 살 수 있는 여력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네. 4.5를 넘어서 천정부지로 올라가거나, 사실 그렇게 하지만 않으면 되는 거거든요. 과거 2년, 3년 동안 지금 정책금리 5.5%, 5%, 시중금리 4.5%에서 미국 경기 주식시장 잘 버텨왔습니다. 그래서 최악의 경우 여기서 더 막 천정 뚫고 치솟듯이만 아니면 저는 뭐 경기 또는 주식시장에 큰 영향은 없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10년물이랑 30년물이라고 하는 장기 채권의 금리, 일정 수준의 금리 기준을 하나 말씀을 해주셨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화면을 좀 띄워주시면은 지금 10년물이 4.29%가 4.3% 정도 수준이고요. 그리고는 30년물 같은 경우에는 4.9%, 4.93 정도의 수준인데, 30년물이 우리가 관세 트러블이 났을 때를 보시면은 5.1% 수준까지 밀렸었고, 그리고는 10년물 같은 경우는 앞서서 이제 4.5% 정도까지는 열려 있다라는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그럼 그 부분까지 이제 시장이 약간 관망을 하다가 거기에서 SLR 규제 완화에 따른 뭔가 채권 매수세가 보이면은 시장 기준에서는 저가 매수 타이밍이다고 볼 수 있겠네요. 되게 좋은 표현을 테이버님이 해주신 게, 지난 1년에서 1년 반 동안 제가 채권 ETF도 갖고 있고 하기 때문에 계속 트랙을 하고 있는데, 10년물 기준 4.48, 4.47, 4.5 가까이 딱 가면 계속 매수세가 들어오고, 10년물 기준으로 5% 가까이 4.89 가면 또 매수가 계속 들어옵니다. 이게 뭐 SLR은 당연한 것이고, 우리 매달 10년물 경매하고 30년물 경매하고 뭐 하잖아요 지금. 네. 최근 한 달 동안 10년물, 20년물, 30년물, 이번 7개월물, 뭐 몇 개월물까지도 경매를 했는데, 경매 결과 인다이렉트 비더, 외국인 투자자 비중이 10년물 가장 인기 많은 거 69% 지켰고요. 가장 인기 없다는 30년물, 20년물도 58%, 57% 이렇게 지켰습니다. 그 말은 그 투자자 중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미국 채권의 58%를 다 갖고 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금리 매력도 어느 정도 있는 수준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채하고는 좀 취급하는 무게감이 틀리지 않습니까? 미국 국채는. 여기서 지금 한국 국채를 얘기하시면 큰일 날 수 있습니다. 네.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수요가 좋다, 외국인 수요가 탄탄하다라는 거는 현재 미국 장기 채권의 금리 수준에 대한 투자 수요가 있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이니까 너무 크게 걱정은 안 해도 된다, 요렇게 말씀을 이제 해주셨는데, 문제를 좀 제가 돌아왔는데, 이 그린란드 문제는 트럼프가 쉽게 탁구할 것 같지가 않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를 이렇게까지 매입을 하고 싶어하는 이유가, 일각에서는 노벨 평화상 수상이 불발됐기 때문에 이제 평화는 물 건너갔다, 내 평화는 이제 내가 알아서 만들겠다라는 주장까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건 이제 호사가들이 하는 얘기고요. 지정학적으로 굉장히 요충지고, 그린란드를 미국이 어떤 식으로든 컨트롤을 해야 이 웨스턴 헤미스피어를 딱 지배하는 라인이 딱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그 그린란드를 만약에 미국이 안 가, 본인이 계속 떠들어대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안 가져가면 러시아나 중국이 가져갈 거다. 만약의 경우에 덴마크가 지금 반대하고 어쩌고 있는데 뭐 덴마크도 그린란드에 대해서 그렇게 좋은 얘기할 입장은 안 돼요. 제가 오늘 뭐 덴마크 얘기할 자리는 아니니까 역사적으로 한번 공부를 해보시면 덴마크가 그린란드 네덜란드로부터인가 샀었나 하여튼 뺏었나 그래가지고 굉장히 홀대하고 있고요. 그 덴마크가 역사적으로 참 나쁜 사람들이에요. 나쁜 짓을 굉장히 많이 네. 했고 겉으로 볼 때 평화의 뭐 이미지가 덴마크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전 세계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 하여튼 그 말씀드렸고 이 저 덴마크라는 저 그린란드라는 곳은 뭐 히토리부터 시작해서 원자재뿐만이 아니라 이 전략적인 굉장히 요충지 중에 하나예요. 군사적으로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가 지난 12월 4일 날 NSS 발표 저한테는 사실 큰 불확실성은 아니거든요, 저게. 왜냐하면 NSS에서 얘기한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저한테는 불확실성은 아닌데 그래도 시장에는 조금 악영향은 당분간은 조금은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이게 기간 조정까지는 안 갈 텐데 미국 경기 펀더멘털 워낙 세고 지금 그 이따가도 기회가 되면 보여드리겠지만 유동성 문제 거의 끝나가 경색 문제가 이미 다 해소되고 있기 때문에 크진 않을 테지만 그래도 트럼프가 늘 그랬던 것처럼 지난 1년 동안 쉽게 탁화하고 이럴 것 같지는 않아요. 네. 그럼 미국의 그린란드 매입이 정말 현실화되는 시나리오가 될 수도 있다라는 저는 말씀이신 거예요? 진심으로 접근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럼 해낼 것 같은데요, 왠지? 진심으로 접근한다면? 쉽게 생각해 보자고요. 뭐 우리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작년 6월 달에 B2 폭격기 7대가 쫙 보내가지고 이란 초토화 시켰죠. 네. 그때 막 전쟁을 불사할 거고 뭐 끝까지 설레발했습니다. 일주일 만에 끝났죠. 어떻게 해요? 트럼프가 그래 알았어. 항공모함 캐리어 2대인가 딱 보내는 신용하니까 그걸로 딱 끝났어요. 그러니까 이 지정학적인 갈등이라고 하는 거는 늘 말씀드리지만 결국은 힘의 논리고 이 힘의 논리 군사력이라는 건 결국은 경제력으로 뒷받침되는 거고 이 지구상에 미국이 저렇게 하겠다는데 군사력으로 속된 편으로 맞짱 뜰 국가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쉽게 생각해 보자고요. 유럽이 다 이렇게 그 모든 군사력을 동원한다고 해도 미국한테는 상대가 안 될 것이다. 참고로 네. 전 세계 5대양 육조제를 관할하는 게 미국의 해군이 1함대부터 10함대까지 있거든요. 재미삼아 말씀드려요. 1함대는 해안 경비정으로 바꿨습니다. 10함대는 우주군이에요. 2함대부터 9함대인데 중동을 지키고 있는 위수적을 갖고 있는 게 5함대. 중국을 가운데 놓고 알라스카 끝에서 인도 끝까지 딱 위수적을 담당하는 게 7함대입니다. 네. 7함대 하나하고 지구상에서 1대1로 붙어서 이기는 나라가 없다고 평가를 해요. 7함대 하나가. 그렇죠. 네. 여기까지 우리나라에서도 7함대는 자주 언급이 되고 있더라. 자, 그러면은 방금 말씀하실 때 기간 조정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투자자 기준에서 이게 그냥 을에 있는 약간 트러블이냐, 바로 반등할 수 있는 트러블이냐, 아니면은 이게 우리가 2022년처럼 그땐 또 매크로가 조금 세다 보니까 거의 1년 가까운 기간 동안 기간 조정이 오기도 했었고요. 그다음엔 뭐 우리가 사이클적으로 산업 사이클이 어쩐다 해가지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뭐 2년만 투자하고 8년은 쉬어라 얘기가 있듯이 이게 정말 이게 수요가 꺾이면서 이게 좀 침체로 가는 그런 조정도 온단 말이죠. 근데 시장에서 지금 침체는 전혀 얘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침체는 가당치도 않은 표현이세요. 네. 그러면은 기간 조정이라고 말씀하실 때 기간 조정은 저희가 뭔가 매크로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에 의해서 지정학적 상황에 의해 가지고 뭐 3개월, 6개월 이렇게 조정을 받는 거를 기간 조정이라고 표현하는 게 보통 맞을까요? 그렇게 이제 표현들을 하는데 제가 네네. 조금 쉽게 표현드리느라고 네. 기간 조정이라고 표현했는데 그거 제가 좀 고치겠습니다. 그냥 단기 변동성 정도로 고칠게요. 아, 지금은 단기 변동성이다. 네네. 근데 단기 변동성이라고 하더라도 요 차트를 좀 보여주시면은 오늘 아마 저랑 이충강 대표님이 요걸로 좀 싸우기 위해서 가져온 자료인데 요때 보시면은 요때가 저희가 이제 2024년 7, 8월 저희가 NKD 트레이드 이슈 요때도 보시면은 낙폭이 꽤나 큰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일주일 만에 요때가. 그때 8%인가 빠졌고요. 그렇죠. 최대에서 최저까지 한번 15%인가 잡아보면은 8%인가 하여튼 한 달 빠졌던 동안 거의 17%나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그리고는 또 관세 이슈로 떨어졌었던 요 구간 같은 경우 작년 4월이죠. 한 19% 빠졌죠. 예, 요때가 이제 나스닥 기준으로 고점에서 보시면은 바닥까지 20%, 25% 정도까지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었다. 지금 나스닥을 기준으로 빅테크를 기준으로 보실 때 이번에도 만약에 단기 변동성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제가 이게 엔캐리 트레이드 때와 비슷한 기술적 관점으로 놓고 보니까 지금 한 10% 정도 고점에서 하락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이거를 현재 주가에서부터만 놓고 보더라도 한 7, 8% 정도 추가 하락이 가능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만약에 이게 조금 길어지고 유럽에서 뭐 규제를 한다, 관세를 격화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지금 시장에서 많이 좀 공포 마케팅을 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뭐냐 그러면은 유럽이 미국 자산을 10조 달러나 들고 있다더라.
이거를 일부만 매도를 해도 이제 트럼프 공격용으로 이게 시장에 충격이 올 수도 있지 않겠냐라는 이야기를 하던데 요런 어찌 보면 10% 추가 조정 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까지 흔들릴 일은 없다고 봅니다. 아, 그 정도까지 갈 일도 자, 아니다. 그럼 제가 하나 반격해 볼까요? 네. 이제까지 2년 동안 AI KPX가 거의 모멘텀을 끌고 왔잖아요. 네. 저는 올해 분명히 이제 새로운 모멘텀이 소비가 진작될 거라고 봅니다. 오빠 법안에서 세금 인하해 주죠. 이번에 빼니메 프레디메이한테 MBS 사서 MBS 금리 낮춰주라고. 지금 실제 30년물 모기지 금리가 2년 전에 7.8%까지 갔다가 1년 전에 7%까지 갔다가 지금 6.15%로 떨어져 있어요. 네. 저희가 리츠 포트폴리오 운영해서 잘 아는데 30년물 모기지 금리 기준으로 6% 초반이 가잖아요. 그러면 주택 이 모멘텀이 이제 리바운드를 하기 시작합니다. 지난주 발표된 기존 주택 판매 그게 9, 10월까지가 의미가 없고 직후에 앞으로 이제 발표될 걸로 예상이 되는 기존 주택 판매 뭐 신규 주택 판매 이런 것들이 이제 분명히 개선될 거예요. 실제로 지난주에 개선된 걸로 보였고 그걸 뿐만이 아니라 이제 기업 이익이라든가 그리고 자꾸 막 혼재가 돼가지고 트럼프 비판하면서 어포더빌리티 얘기하잖아요 요새. 네. 어포더빌리티라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물가가 뜨는 거 속도보다 임금 속도가 늦어가지고 내가 가난해지고 있어. 네. 그래서 확대 해석해 보니까 집도 못 사고 있어. 이게 트럼프 탓이야. 트럼프 탓입니까 이게? 미국 주택 시장을 보면요, 그 좀 딴 얘기 하더라도 이해해 주세요. 생각난 김에 그냥 다 말씀. 미국 주택 시장은 원래 공급이 항상 쇼티지가 나 있는 나라예요. 네. 평균적으로 지금 300~400만 호 정도가 항상 부족합니다. 이것 때문에 집을 못 사는 거지 관세하고 주택가하고 뭔 상관이 있습니까? 물론 목조 이런 걸 수입하니까 지금 수입 가격까지는 뜨고 있어요. 생산자 물가까지는 소비자 물가를 전가 안 되고 있습니다. 지난주까지 발표된 거 보면. 하여튼 이런 것들을 보고 아까 말씀드렸던 OBBBA라든가 이런 또 간접적으로 뭐 모기지 금리 낮춰주면 부채 부담을 줄여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카드 연체일 이자 상한 10% 상한. 네네. 어떤 식으로든 국민들한테 소득을 진작시켜주고 소비력을 제고시켜주는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 다른 거 여러 가지 말씀드렸지만 OBBB 요 하나만 갖고라도 올해 저는 상반기 중에 이 그린란드 이슈가 얼마나 짓누를지는 모르겠는데 순수하게 펀더멘탈만 우리가 판단하자면 상반기 중에 아마 소비 모멘텀이 이제 되살아나면서 미국 경기 성장이 계속 유지가 될 걸로 저는 확신하고 있어요. 네. 근데 제가 나스닥으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 그러면 아무래도 나스닥에 대한 밸류에이션 이슈에 대해서 계속 이제 건들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최근에 올해 1월에 계속 매수가 들어오는 것도 보면은 빅테크는 좀 누르면서 말씀하신 소비재주라든지 그렇죠. 원자재 관련된 쪽으로는 계속 매수가 유입이 됐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수급적인 측면에 놓고 볼 때 여전히 우리가 시장이 뭐 미국 경제가 성장을 하는 상황이니 투자는 하되 다만 지수단 혹은 대형주단 특히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가 많이 들고 있는 뭐 테슬라라든지 아니면은 뭐 엔비디아라든지 엔비디아도 마찬가지. 구글, 메타 같은 그런 종목들에 대해서는 이거 좀 쉬어갈 수도 있겠네 혹은 약간의 뭔가 레버리지가 뭔가 흔들리면서 조금 급락을 할 수도 있겠네라는 공포가 있을 수 있거든요, 지금. 충분히 그럴 수 있는데 저는 이렇게 아까 레버리지라고 말씀하신 게 어떤 뜻인지는 제가 잘 이해를 못했지만 제가 불과 한 2, 3주 전에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빅테크는 기본으로 가져가더라도 다른 업종, 다른 배분을 좀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서 그 전주에 제가 분명히 이런 표현을 드렸습니다. M7 뭐 이렇게 그 분기 EPS 성장률 쭉 보여드리면서 리바운드를 하고 있긴 하지만 장기 추세가 계속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상승세가 분명히 꺾일 거라고 그랬거든요. 제가 맞추고 못 맞추고를 떠나서 지난 2년 동안 엔비디아가 3년 동안 17배 상승했습니다. 어떻게 그 상승세를 계속 유지하면 말이 됩니까 지금? EPS 성장세 자체가 2년, 3년 전에 분기 성장세가 600%였다가 지금 60%로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많이 올랐던 건 어느 정도 해소를 하고 가야죠. 그런데 분명한 건 해소라고 하니까 지금 가격이 떨어지는 걸로 많이 안 떨어졌습니다. 에도 불구하고 대신 연말 연초에 다른 업종들이 많이 뜨고 있어요. 제가 지금 그래프 갖고 온 거에 1월 19일 현재 네이비 색깔이 최근 일주일 업종별 상승세고요. 빨강색이 YTD 상승세입니다. YTD만 보자면 에너지 6% 제외하고 산업재라든가 소재 5.6%, 소재가 7.3%네요. 중소형주가 거의 8% 가까이 상승했고 부동산이 4.5% 상승했습니다. 이 정도면 시장의 상승세가 확대되고 있다고 봐야지 빅테크가 지금 저조하다라는 것보다는 빅테크가 어느 정도 살짝 좀 지지부진이라고 표현하면 또 어떻게 말씀드리겠지만 조금 쉬어가는 동안 다른 업종들이 탄력적인 상승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거는 미국 증시가 아직 모멘텀이 꺾였다고 얘기할 수는 없는 것이죠.
오히려 긍정적인 차원으로 아니, 우리가 당연하죠. 이해를 해볼 수가 있겠네요. 저희가 뭐 기업 이야기가 나왔으니 말인데 기업 이야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파고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4분기 어닝 시즌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는데요. 지난주 은행주들의 실적이 뭐 본격적으로 나왔죠. 좋았죠. 실적 네. 자체는 좋았지만 주가는 살짝 부진하기는 했습니다. 오늘 장 마감 이후에는 넷플릭스가 실적을 발표하고요. 유나이티드 항공도 실적을 발표를 하게 됩니다. 대표님이 바라보시는 이번 주에 좀 지켜볼 만한, 주목해보면 좋을 만한 기업들의 실적이 있을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이번 주는 별로 관심 있는 종목이 아, 없어요. 넷플릭스조차도 관심이 아니다. 넷플릭스 이런 거 저희는 투자를 안 하니까. 이번 주에 인텔이라고 하는 매우 큰 기업이 그렇죠. 실적을 인텔 발표하는데 정도. 네. 인텔은 신경 근데 쓰시나요? 저희는 이제 관심은 있지만 네. 인텔 투자는 당분간 CDS 프리미엄이 굉장히 하향 급전직하지고 지금 안정되고 있습니다. 에도 불구하고 이 재무 이슈라든가 재정 이슈가 있는 회사는 주가가 아무리 뜨고 그래도 저희가 소중한 고객 자산 운용하는데 그런 데다 막 지르고 막 저가에서 하겠다고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그러니까 거거든요. 정부 테마주 같은 역할도 좀 어느 정도 하고 있으니까 약간의 우려가 좀 없지는 않다라고 그렇죠. 보시는 거겠네요. 그러니 차라리 저는 전력주에 투자하겠어요. 오. 저희가 지금 우라늄 ETF를 갖고 있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그 비슷한 선상으로 건설 자재, 소재, 뭐 산업재 이런 거 굉장히 저는 전망이 좋다고 그럼 봅니다. 산업재 이야기가 나왔으니 말인데 이번 주에 프리포트 맥모란의 실적도 있습니다. 구리도 우리가 좀 바라볼 수 있는 투자적인 포인트가 있나요? 너무 많이 오르지 않았을까요? 구리라고 하시면. 아, 이제는 약간 내려갈 때가 됐다라는 그렇죠. 말씀이신 거죠. 그런데 그러니까 그 참 어려운 건데 뭐 저도 정답은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 경제 성장세를 보면 원자재 산업 그 뭐라 그러죠? 뭐 귀금속 말고 이렇게 산업용 산업용 원자재요. 원자재 뭐 대표적인 알루미늄, 구리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많이 올랐죠. 작년 하반기부터인가 초반기부터 해서. 근데 더 상승할 여력은 있어 보이긴 하는데 아무래도 저희도 이제 투자라는 입장이니까 이게 가격 부담은 무시할 수 약간 없단 부담스러운. 말이에요. 네. 최근 골드만삭스의 레포트를 보니까 우리 시장에서 지금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것처럼 AI 데이터 센터 현장에서 구리가 그렇게 많이 사용되고 있지 않다. 시장이 좀 투기적인 목적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것 같다라는 일부 표현을 하기도 있었겠죠. 했다고 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주를 제외한다면 뭐 이번 4분기 어닝 시즌 전반적으로 봤을 때 대표님이 바라보시는 종목이 한두 개쯤은 있겠죠. 저는 구글. 구글이요. 아하. 그리고 저는 종목다보다는 ETF를 하다 보니까 테마로 말씀을 먼저 좀 드리면 네. 올해 전 계속 강조드립니다. 전력 배송, 전력 업체, 전력 업종 테마, 그리고 우라늄 테마 꼭 좀 집중하셔라라는 거 하고 그에 못지않게 강한 모멘텀 이미 받고 있죠. 지난번에도 소개드렸고 디펜스 업종, 군수 업종 이런 거 굉장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갖고도 있고 작년 한 해 ETF가 수익률이 작년 한 해만 107%인가 그렇습니다. ETF가 개별 종목이 아니고요. 일단은 그 부분에 있어서 이 화면을 좀 연결을 해주시면은 일단은 뭐 올해 방위 산업에 대해서 그리고는 뭐 전력 기기에 대해서 산업재니까 이쪽을 말씀을 하시는 거겠죠.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뭐 GEV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은 여러 이런 일렉트릭 관련된 인더스트리 자체에 대해서 이제 긍정적으로 말씀을 해주셨고 그러면은 이 인프라에 대해 가지고 지금 가격 부담 말씀을 해주셨는데 시장에서 많이 궁금해할 거는 아무래도 반도체일 겁니다. 이제 YTD 기준으로 반도체 장비주들의 주가 상승률을 보면은 대부분 두 자릿대를 넘기는 그런 어마어마하죠. 상황을 보이고 있고요.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도 현재 보시면은 25% 정도의 상승하는 모습을 보는데 물론 이게 뭐 가격 상승과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을 수도 있겠으나 실제로 그런 뭐 좋은 지표들이 나올 수도 있겠으나 결국 다음 주 다다음 주에 빅테크들의 실적 발표가 나왔을 때 향후 가이던스에 대해서 여기서 더 상향할 수 있을지 아니면 우리가 예상하는 수준, 선반영한 수준 정도의 뭐 캐펙스를 투자한다라고 했을 때는 약간의 뭔가 가격 부담에 대한 차익 실현도 나올 수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저는 의외로 가격 부담에 대한 차익 실현이 조금씩 있지 않을까요? 네. 그러니까 약간 뭐 빅테크 실적 발표 보고는 감동이 없네 그러고 약간 항상 밀리는 부분이 엔비디아가 있으니까. 늘 2년 동안 지금 네네. 사상 초유의 실적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당일날 꼭 한 3, 4%, 6%씩 빠졌단 말이에요. 네, 항상 음봉이죠 지금. 네, 지난 분기만 빼고. 네. 근데 그런 그림이 되지 않을까. 그런데 아까 좋은 표현 캐펙스 언급해 주셨는데 저 개인적으로 이건 순수하게 개인 의견입니다. 저 하우스 의견 아니고요. 캐펙스 투자가 이번에는 조금 시장보다 더 초과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시장 예상치가 너무 높다. 이게 지금. 좋고 나쁜 게 혼재돼 있는데 네. 지금 전력 쇼티지가 굉장히 심각해서 데이터 네. 센터를 무한정 지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네. 그러면 이 빅테크들이나 주로 이제 정말 쩐주들이죠. 어마어마한 무한정 때려 지울 수는 없단 말이에요. 전력 쇼티지에 맞춰서 그것도 수급을 조절하는 것이지 막 전력 지어놓은들 전력이 못 지금 딸려서 못
뭐라 그럴까요? 공급이 안 되는데 네. 무조건 지울 수는 없단 말이죠. 네. 이거가 오히려 좋은 측면은 작년 12월 달에 우리가 시장을 뭐가 지배했습니까? AI 과잉 투자. 네. 이런 걸 해소할 수 있는 측면 하나가 있을 것이고, 근데 실적 측면에서 보자면 그동안에 어마어마하게 투자를 하면서 이걸 계속 견인을 해왔는데, 약간 좀뭐 에어팟기까지는 아니지만 조금 쉬어가는, 좀 열기가 약간 식히는 뭐 이런 악영향 이런 것들이 좀 혼재돼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죠. 그럼 지금까지 저희가 쭉 얘기를 해봤을 때 아무래도 뭐 빅테크는 좀 쉴 수 있다. 그리고는 뭐 산업재라든지 방산이라든지 이게 지수를 끌어올릴 만한 시가총액을 가진 섹터는 아니란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 이게 저희 이제 롱또의 입장에서 어쨌든 롱을 외치겠다는 입장에서는 지수는 조금 올해 혹은 뭐 올해 상반기 지금 1분기 정도에 약간 재미가 없을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저희가 해석해도 될까요? 지수 기준으로 보면 솔직히 저는 관심은 없는데, 네.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테마별로 투자 전략별로 투자를 하니까 방금 태 의원님 말씀 듣고 보니까 지수는 조금 밋밋할 수도 있겠네요. 그런데 중요한 건 제가 아까 가장 첫 번째 YTD 업종별 상승세 보여드렸잖아요. 지금 언론 쭉 보시면 19일 한 2주 지났습니다. 네. 이게 업종의 상승률이에요. 평균 네. 상승률. 그러니까 종목으로는 어마어마하게 다르다는 그러니까 YTD가 네. 빨간 색깔이 빨간색이에요. 지금 1월 1일부터 그렇죠. 1월 19일까지, 그러니까 네. 영업일수만 따지면 뭐 한 2주밖에 안 되잖아요. 네. 2주 동안 업종의 평균 상승률, 에너지가 6.6%, 필수 소비재가 5.6%, 산업재가 7.6%, 소재가 7.3%, 중소형주가 7.9% 가까이 됩니다. 네. 이 정도면 어마어마한 상승세예요, 지금. 네, 지금 포트폴리오에 있어가지고 어찌 보면은 뭐 나스닥이라든지 S&P 500이라든지 M7보다는 이게 좀 더 한쪽으로 좀 치우쳐 있는 혹은 중소형주를 좀 보는 그런 관점으로 그렇죠. 시장을 롱뷰로. 중소형주 더하기 다른 네네. 뭐 아까 몇 개 업종 네네네. 말씀드린 이런 업종들의,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올해는 되게 마음이 좀 편하네요. 경기도 워낙 셀 것이고, 네. 트럼프가 또 중간선거 준비한다고 어마어마하게 서포티브한 정책을 펴낼 것이고, 네. 그리고 연초 흐름이, 저는 이제 이런 식의 기술적인 해석은 잘 안 하려고는 하는데, 네. 연초 첫 일주일의 주가 흐름이 지난 좋았죠. 그 한 해를 좀 대변해 준다고 하잖아요. 네. 왜냐하면 그것도 일리가 있는 게, 많은 기관 투자가들이나 뭐 좀 대규모 규모를 갖고 있는 분들이 연초에 이렇게 리밸런싱을 하고 그들의 뷰를 투영을 한단 말이죠. 그렇게 우리가 좀 엄격하게 해석을 해볼 때 지금 벌써 한 5개, 6개 업종, 5개 업종 정도가 평균 5%, 6%, 7% 업종 평균 상승률이 이렇습니다. 네. 근데 중요한 건 이 5개 업종 중에 테크나 커뮤니케이션 서비스가 안 들어가 있어요. 오히려 테크 커뮤니케이션 서비스는 저조합니다, 지금. 많이 쉬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투자할 만한 업종이 얼마나 많냐는 거죠. 그런 면에서 저는 조금 편하네요, 올해는. 저희 대표님을 계속 롱또라는 표현으로 저희가 불러드리고 있잖아요. 저는 그러면 이런 부분이 좀 궁금한 것 같은데, 뭐 아까도 서두에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린란드발 지정학적 리스크도 결국에는 미국의 강력한 펀더멘털, 또 소비 진작이 능가하게 될 것이다. 당연하죠. 그러면 대표님이 바라보시는 지금 시장의 뭔가 변동 요인, 우려할 만한 사항이 과연 있나요? 있죠, 몇 개 있죠. 사실 제가 오늘 그린란드 문제가 아니었으면 변동성 요인을 몇 개 짚어드리려고 준비를 해갖고 왔습니다. 네. 간단히 소개해드리죠. 대법원 관세 판결. 네. 이게 이제 계속 미뤄지고 있잖아요. 네. 근데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대법원 판사분들 성향까지 우리가 조사는 하긴 했지만 이분들이 네. 어떤 결정을 내릴지 모르니까. 그리고 저 중에 어떤 시나리오가 나오게 될지도 모르죠. 그렇죠. 근데 그냥 제 헌치인데, 저 판결 시나리오 6가지를 제가 정리해 놓은 게 작년 12월 달에 모건 스탠리가 6가지 보고서를 발표를 했습니다. 네. 뭐 등등 요약을 하면 가장 좋은 건 뭐 합법이니까 이대로 유지해. 그러면 별 문제 없겠죠. 변동성은 적어도 없을 거 아니겠습니까? 합법인데 유지해 그러면은 오히려 주식 투자자는 싫어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뭐 아니죠. 이제까지 작년 4월 8일 전 저점 이후에 관세는 다 소화해 내고 온 상태예요, 지금. 네. 결국 불확실성도 없는 거니까요. 그렇죠. 네. 경제 부담이 그건 나중 문제고, 그리고 월스 케이스 제일 밑에 시나리오는 이거 완전 위헌이니까 다 없애고 다 돌려줘. 네. 이러면 이제 진짜 변동성이 심해질 겁니다. 왜냐하면 관세 낸 사람들이 벌써 미국 기업들이 소송하고 막 난리잖아요. 네. 네. 다 타국에서도 막 압박할 거고, 심지어 소송할 거고, 뭐 돌려줘라, 이따가 돌려줄게, 이따가 돌리면 이자가 얼마야, 그것까지 돌려줘, 소송하고 막 정신 없을 거예요. 그걸 금전적으로 산정하기도 힘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1,980억 달러 거뒀다고 합니다, 작년에 한 해가. 뭐 그런데 문제는 이제 그것도 더 문제지만, 저 트럼프라는 분이, 저 트럼프 되게 친 트럼프로 생각을 하려고는 하는데 네. 굉장히 즉흥적이고 기분파잖아요. 네. 기분 나빠, 빈정상해, 그래 알았어. 뭐 무역 확장법, 슈퍼 301조, 232조 이런 걸로
지금 그린란드 10%, 25% 추가로 이런 거 대통령 행정명령이니까 기분대로 한 50% 때려. 이러면 시장이 막 흔들흔들할 거예요. 이럴 수 있는 변동성의 요인이 되지 않을까. 물론 에도 불구하고 롱터리 관점에서 펀더멘탈을 흔들리는 이슈는 아니죠, 이게. 그러니까 저가 밀수 위기가 되지 않을까. 사실 그린란드 이슈도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 경기 펀더멘탈 전혀 흔들리는 이슈 아닙니다, 이거 그린란드 문제가. 그래서 뭐 저가 밀수라고 보는데 하여튼 그런 정도의 변동성이 있을 수 있을 것이고 제가 지난주까지만 해도 물가는 문제 없을 거다, 당분간은. 그런데 누가 알겠어요? 지난주까지 발표된 수입 물가 지수, 생산자 물가 지수 보면 살짝 리바운드 하는 걸로 나오지 않습니까? 소비자 물가 지수는 괜찮았어요. 네. 근데 문제는 서플라이 체인상 수입 물가가 제일 먼저 반영이 되고 그 다음에 생산자 물가 그리고 그게 소비자 물가로 연동이 된단 말이죠. 생산자 물가까지는 지금 관세 때문이건 뭐건 살짝 뜨는 거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관세가 언제고 다시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공사는 충분히 있는 것이죠. 그리고 아까 미로 제일 앞에서 보여드렸지만 수익률 곡선 자체가 지금 단기물은 조금 안정, 왜냐하면 금리를 정책금리 인하시켰으니까 장기물이 지금 계속 뜨고 있단 말이죠. 뭐 오늘 그린란드 문제 때문인지 어쩔지 모르겠지만 이 올라가는 추세는 계속 되고 있단 말입니다. 네. 그럼 어떤 식으로든 저게 뭐 저는 10년물 4.5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천정부지로 갈 것 같지는 않지만 실제로 4.5 살짝 넘는다거나 장중에라도 이러면 이게 심리적으로 굉장히 위축이 된단 말이죠. 그러면 금리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지표잖아요. 주식까지 영향을 미치는. 네. 그 정도의 변동성이 좀 있지 않을까 등등 몇 가지를 좀 보고 있었죠, 사실은. 그런데 이걸 준비를 해오셨지만 이미 변동성이 터져버린 상황이라 그렇죠. 그런 부분이 그래서 제가 이걸 있어가지고 더 이상 언급을 안 하고 있었어요. 네네네. 일단은 변동성이 생겼으니까 요 상황에서는 눈치 보면서 저가 매수, 분할 매수에 대해서는 여전히 적극적으로. 저는 여러분께 제가 욕을 먹을지도 모르겠지만 지난 적어도 3년 동안 2022년도는 아까 언급했지만 그때는 인플레이션 파이트 하겠다고 금리를 정책 금리를 0.5에서 5.5%까지 무려 500bp를 올린 해였습니다. 그건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어떤 전략이든지. 물론 그때도 저희는 수익을 냈지만 하여튼 그때 빼고 23년, 24년, 25년 작년까지만 최근 3년 보면요. 23년 봄에 무슨 일이 있었죠? 실리콘밸리 파산하면서 그렇죠. 두 달인가 15% 빠졌습니다. 지수가. 지수가 15% 빠졌다는 얘기는 종목별로 50%, 40% 마이너스 질비했다는 얘기예요. 다 회복하고 올라갔고 고해 8월인가도 5%인가 빠졌어요. 네. 가을 계절성 다 회복하고 올라갔고 24년도 봄에 그때도 한 7% 빠졌습니다. 그리고 고해 아까 엔켈이 뭐 핑계를 그렇게 댔는데 일주일 만에 S&P 500 기준으로 일주일 만에 8% 빠졌어요. 다 회복하고 올라왔고 작년 초에는 이제 뭐 트럼프 관세 때문에 네. 늘 이런 계절성이 항상 있고 봄마다 떨어지네요. 계절성이 분명히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저도 계절성은 무시하지 않는데 늘 그런 거 다 헤치고 올라왔습니다. 네. 이번에도 뭐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고 아까 제가 늘 그렇기 때문에 강조드리고 있는 게 그린란드 이슈가 이게 미국 경기를 해치는 이슈냔 말이죠. 펀더멘탈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 그렇죠. 네. 그리고 관세 때문에 우리가 난리가 저도 우려를 했었으니까. 근데 적어도 지금 관세발 가장 문제가 물가였는데 지금 오늘 현재까지 물가 안 뜨고 있습니다. 제가 갖고 왔는지 모르겠는데 실시간 물가 지표 제가 늘 보여드리는 네. 여기 보시면 트루플레이션 꼭 한번 띄워주십시오. 자, 화면을 보시면 트루플레이션 물가 지표가 이제 보시면요 빨간색 동그라미 쳐놨잖아요. 네, 오히려 더 떨어졌네요. 네, 지난 12월 당시가 굉장히 높아서 제가 그때까지 우려했었어요. 네. 아 이거 내년부터 관세가 문제 될까? 그런데 12월 딱 지나고 최근까지 지금 이게 오히려 더 2. 하락하고 있다. 죄송합니다. 2.7%까지 갔다가 지금 1.5% 오치로 떨어진 거예요. 네. 그러니까 물가가 급전직하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적어도 관세발 물가 이슈 아직 없다는 얘기예요. 네네네. 예. 그러니까 관세에 대해서 너무 화들짝 놀랄 필요는 없다 저는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물가, 관세 얘기를 해주셨는데 지금 물가를 잡겠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또 하나의 법안의 행정명령 아주 강력한 걸 만들어 왔습니다. 더 그레이트 헬스케어 플랜이라고 해가지고 이 부분이 어찌 보면 이제 작년부터 공략을 했던 부분이죠. 약가를 떨구겠다. 트럼프 RX라고 하는 본인 이름을 단 홈페이지에서 약을 구매하시면 가격이 이제 반토막이 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이 시간에 지금 헬스케어 제약바이오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안 나왔단 말이죠. 만약에 ETF 관점으로 볼 때 미국의 헬스케어 지금은 비중을 줄일 지금은 때일까요? 조금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될 때죠. 어쨌건 약가를 인하시킨다는 얘기는 네. 제약사들한테는 뭐 마진이 줄어들거나 뭐 매출이 줄어드는 효과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제 분야마다는 틀리죠. 약을 제조하는 회사에는 그렇고 이걸 유통하거나 뭐 이런 뭐라고 그럴까요? 제가 갑자기 또 용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하여튼 제조하는 회사 말고 개발을 뭐 하고 네네. 미들스트림
그다음에 뭐 에너지 같으면 midstream, 그다음에 downstream 뭐 이런 쪽에 해당되는 네. 뭐 딜리버리 내지는 뭐 이런 거, 디스트리뷰션 이런 업종들은 굉장히 좋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말씀이 나온 김에 저는 작년에 이렇게 제약 그 약값을 인하시킨다고 그러길래 설마 가능하겠어? 역대 대통령들이 이거 매번 시도했다가 번번이 실패했던 정책입니다. 지금까지 진행되는 거 보면 굉장히 저는 성공 확률이 높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게 대중들에게는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도 있던데요. 아니죠. 미국이란 나라가요. 가보시면 알겠지만 약값, 의료비가 굉장히 비싼 나라로 유명합니다. 악명을 떨치고 독감 주사 하나 맞으러 병원 가면요 100만 원씩 들어요. 근데 여기다가 약값을 인하시키고 더군다나 보험료 굉장히 비싼 나라입니다. 보험료까지 인하시키겠다는 게 그레이트 헬스케어 플랜 발표 중에 나왔거든요. 제가 정리를 해놨는데 이거 만약에 실현되잖아요. 저는 사실 트럼프가 미국 국민들 입장에서 굉장히 잘하고 있는 대통령이라고 솔직히 봅니다. 네.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거 약값이나 실현시키지 않습니까? 뭐 제가 더 이 다음 얘기까지는 못하겠고 일단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은 이게 정말로 실현이 돼서 인플레까지 잡고 약가 인하까지 한다 그러면 미국에서도 이런 얘기는 나왔었어요. 트럼프 3기 가능한 거 아니냐. 감사합니다. 이런 얘기까지도 나왔었던 이슈이기 때문에 가능한가요? 지금 현행법상? 아니 뭐 법이야 계속해서 바꾸면 그만이다. 국제법도 따르지 않겠다고 하시는 분인데 뭐 아니죠. 그러네요. 자국법은 따라야죠. 안 그러면 자국에서 설당이 없어지니까. 근데 사실은 사면이면 못하죠. 헌법상 네. 안 되니까. 네. 뭐 근데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그런데 그 정도로 굉장히 이건 위대한 업종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정책이고 파격적이긴 하죠. 파격적이에요. 일반 국민들한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법이죠, 이게. 저는 그래서, 사실 작년에 이 얘기 나왔을 때 설마 이게 가능하겠어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번번이 실패했거든요. 역대 대통령들. 네.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이게 정말로 미국의 약가 인하로 이어진다라고 했을 때 그렇게 되면은 뭐 수요 공급적인 측면으로 놓고 봤을 때는 미국에서의 의료 치료 효과가 더 늘어나는 거고 건수가 늘어난다라고 봤을 때는 그럼 생산은이라는 생각은 할 수 있거든요. 국내 같은 경우에도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기업들이 미국에 있는 글로벌 제약사에 약을 만들어서 대고 있고 중국 바이오텍이라든지 유럽 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요럴 때는 같이 다 악재로 놓고 봐야 될지 아니면 다른 지역 특히 생산 기지 같은 경우에는 긍정적으로 봐도 될지 요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그건 조금 혼재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이제 네. 제약 바이오 뭐 전문가는 아니니까 언뜻 생각난 대로 말씀드리면 판매하는 프론트에 있는 회사들은 당장은 영향은 받겠지만 그렇게 되면 수요가 굉장히 폭발적으로 증가를 할 거고 매출 자체는 또 증가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방금 태의원님 언급해 주신 대로 해외에서 생산하는 기지 쪽에서는 어쨌건 수요는 늘어나겠죠. 그런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 정도가 드네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아무래도 헬스케어는 조금 시간을 두고 보자. 네, 그래서 모두에 제가 아직은 보수적으로 좀 봐야 된다라는 네. 말씀을 그래서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나온 속보 한번 대표님의 의견 좀 들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2026년 다보스 포럼이 개막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이 인터뷰를 했다고 하는데요. 미국이 돌아왔고 이것이 바로 미국의 리더십이다라면서 다시 한번 미국이 위대하다라는 핵심 메시지를 다보스 포럼을 통해서 전해주고자 했다는 CNBC 기사가 나왔습니다. 한번 제 거 화면으로 돌려주시면 제가 화면 틀어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도 한번 참고차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다보스 포럼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많은 이슈들이 결쳐져 있죠. 뭐 국제 정세적인 이슈들도 굉장히 많은 상황이고요. 뭐 그린란드도 당연히 여기에 해당이 되겠고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대표님이 얻어볼 수 있는 우리의 해안이 좀 있을까요? 글쎄요, 저는 자꾸 그 작년 12월 4일 날이었나요? 발표된 NSS 보고서로 계속 귀결이 됩니다. 저 같은 사람들은 NSS 보고서 굉장히 중요하게 제가 결국 다 계획대로 되고 있잖아요. 전문을 다 읽었거든요. 그건 그야말로 딱 한마디로 아까도 사담을 나눴지만 이제 미국이 제국주의로 갈 거야 이거였어요. 뭐 다시 요약드리면 힘의 논리로 모든 걸 끝장내겠어. 일맥상통하는 그러니까 부분이네요. 압도적인 군사력, 압도적인 힘을 비축해서 그걸로 모든 걸 우리가 원하는 대로 가져갈 거야. 그 이상 똑같은 얘기잖아요, 지금. 그렇죠. 다시 한번 재확인한 셈이 되겠네요. 그런 직후에 마두로 체포하고 이란 때려잡겠다 그러고 그린란드 먹겠다 그러고 등등등. 자, 마두로 때려잡을 때 갑자기 또 생각이 납니다. 마두로가 현지 시간 1시인가부터 3시까지 2시간인가 작전 딱 해서 실제로 내려서 30분 만에 체포해서 왔잖아요. 작전 시작하기 새벽 1시인가 그랬으니까 네. 3시간 전, 2시간인가 3시간 전에 마두로 대통령궁에서
그 중국 특사단하고 해가지고 만나가지고 뭐 양국의 전략적인 제휴를 공고히 할 것이고 다극적인 멀티폴라 시스템을 지지할 것이고 했습니다. 딱 3시간 있다가 바로 딱 데려왔죠. 중국이 뭐라고 그랬죠 그때? 아 치매고 딱 한 줄 얘기하고 조용했어요. 그게 힘의 논리고 그게 지정학적인 현실이라는 것이고 지정학적인 갈등, 지정학적인 어떤 근본 논리는 힘의 원리. 힘이라는 건 군사력과 경제력. 여기서 견줄 나라가 어디 있느냐? 이게 안 되면 베센토 저런 얘기 못하죠. 그리고 NSS에서 저렇게 우리 군사력으로 마음대로 할 거니까 니들 알아서 하든가 말든가 알아서 해. 내 말 똑바로 들어. 이렇게 누가 하겠습니까? 강력하죠. 자, 이렇게 말씀드리면 뭔가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국제 정치는 현실 정치입니다. 도덕이 지배하는 정치가 아니에요, 이거는. 현실 정치예요. 나라가 하나가 없어질 수도 있는 것이고 81년도에 국방보고서 딱 펴낸 다음에 10년 있다가 91년도에 124-HB 조항에서 구소련이 딱 직을 사라졌어요. 이게 현실 정치입니다. 이걸 받아들이고 거기에 우리가 좀 활용할 생각을 하면 된다. 투자 관점에서도 수혜를 볼 수 있는 곳에 투자해서 과실을 따먹으면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대표님의 의견을 좀 정리를 해보자면 결국 미국 시장이 가장 강력한 시장임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은데 미국 외에 우리가 다른 나라들의 좀 글로벌적인 차원에서 접근할 수 있는 투자법이 있다면 어떠한 전략들이 좀 있을까요? 어려운 질문을 주셔가지고 독일 같으면 저는 디펜스. 방위 강자죠. 예, 그리고 독일이 지금 몇 년 만에 GDP 성장률이 플러스로 돌아왔습니다. 네. 작년 저는 이것도 트럼프 효과라고 봐요. 다 연결된 거죠. 작년에 젤렌스키 2월 14일인가 오버오피스에서 막 사태질하고 보내가지고 영국 총리한테 가서 징징징징 했죠. 그 영국 총리가 나토 회원국 쫙 모읍니다. 야, 미국이 발표할 수도 있을 것 같으니까 우리가 스스로 보호해야 되겠다. 그러고 직후에 발표한 게 나토 회원국들이 EU에서 향후 50년 동안 5천억 유로 군비 지출하겠다 그랬고 바로 돌아가서 독일에서도 10년 동안 8천억 유로 군비 지출하겠다고 그랬습니다. 경제 성장에 쏟아 넣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지금 몇 년 만에 독일 경제가 플러스로 돌아섰어요. 그렇게 되면 독일이 저력이 있는 국가 아닙니까? 그럼 거기서 충분히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을 거다. 그리고 전략적으로 굉장히 어찌 보면 한국보다 더 한반도보다 더 중요해지는 기술적인 관점에서가 대만이라고 봐요, 저는. 네. 그러면 대만에 분명히 투자할 기회가 더 생길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정도 네. 보면 되지 않을까. 그리고 끝으로 요거 한 가지만 좀 여쭤보고 싶은데 지금 방금 피프스 서드 뱅코크라는 곳에 실적이 나왔습니다. 네, 죄송해요. 제가 영어가 약해가지고. 근데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지금 기타 주요 공지, IR 공지사항에 그 11월에 이슈가 됐던 상업대출, 사모대출에 대해서 네네네. 상업신용대출에 대해서 지금 1억 7,800만 달러 규모의 차손을 포함시켜서 상각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이게 규모가 얼마가 되냐라고 하면은 단기 순이익, 분기에 벌어들이는 돈이 7억 달러 정도 되는 회사가 지금 분기에 이렇게 감가상각 차손으로 손실 처리한 게 1억 8천만 달러면은 상당히 큰 적지 않은 포인트거든요. 비중이죠. 20% 정도가 된다라고 15%, 볼 수 20% 있는데. 정도 되니까. 그러면은 요 이슈는 지금 완전히 해결됐다라고 봐도 될까요? 아니죠. 이거는 계속 에어포켓과 같은 그런 이슈들이 계속 통통 터질 겁니다. 네. 이게 작년 하반기에 JP모건의 그 제이미 다이먼드 이미 얘기를 했었고 네. 저도 방송에서 다뤘던 기억이 나요. 네. 그래서 이런 이 사모시장이라는 게 다음에 한번 좀 깊게 다뤄보죠. 시간이 다 네. 됐으니까. 네. 이 사모대출이라고 하는 거는 이 사모시장이 줄어들 수가 없어요. 앞으로 계속 늘어나면 늘어났지. 은행이 과거에 대출 시장의 대부분 99%를 가져가다가 2008년도에 금융위기 딱 맞고 나서 뭐 저기 무슨 법이죠? 폴 볼커 하여튼 법 도드 프랭크법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상업은행한테 제약시켰잖아요. 그러면서 상업은행이 대출 시장이 거의 한 절반 정도로 훅 떨어졌습니다. 네. 그거를 펀드나 이제 증권회사들이 직접 대출하는 이 시장이군요. 프라이빗 대출이. 네. 근데 이 프라이빗 대출은 은행에서 대출해줄 때보다 이 대출 기준이 좀 느슨해요. 좋은 표현으로 하면 좀 공격적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터질 공산이 많고 조금 더 위험한 자산, 위험한 엑스포저가 많이 있다는 측면에서 보면 시장에 뭐 대세가 되진 않겠지만 이렇게 퉁퉁 터지면서 대손 충당하고 이런 것들이 적잖게 나올 겁니다. 계속. 뭐 그때 잔물결처럼 시장이 흔들릴 때 뭐 투자 기회로 보자는 정도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뭐 시장이 해소할 수 있는 수준의 이런 좀 붕괴다. 네네. 뭐 이렇게 약간 그렇죠. 차손이 손실이다라고. 그리고 반대로 보면 네. 제가 작년에 이렇게 올해 연초 전망 자료 많이 읽었다고 그랬잖아요. 거기에 거의 한 70% 정도의 보고서가 이 프라이빗 뎃 시장에 투자 기회가 많을 거다 또 그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죠. 시장이 계속 확대되니까
투자 기회는 많아지면서 그 중에 아니 채권도 하이힐드 채권이라는 게 있잖아요, 들. 네. 그러면 그런 것처럼 이제 좌 끝단에 있는 2008년도에 프라임 모기지사, 서브프라임 모기지사도 프라임 모기지 괜찮았어요. 서브프라임의 끝단 몇 개가 터지면서 이게 문제가 됐던 것이지. 이런 식의 에어파켓들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 정도 하시면 되지 않을까요? 저희 그래서 프리마켓 뉴욕 1부 오늘 1월 20일이고요. 롱또 이춘광 대표님 모셔서 이야기 나눠봤는데 일단 채권 금리가 좀 더 튈 수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거기서부터 약간 우리가 저점 시그널을 잡아볼 수 있을 것도 같은데 그 기준을 대표님은 10년물 기준 4.5% 그리고는 30년물 같은 경우도 5% 혹은 5.1% 요 정도 선. 이게 만약에 더 금리가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 채권의 저점이 뚫린다라고 했을 때는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으니까 채권 시장이 지금 매우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그리고 저희가 서두에 방송 중에는 많이 말씀 못 드렸지만 올해는 아무래도 중간선거가 있기 때문에 여전히 중간선거 전까지는 정책적으로 계속해서 롱을 좀 큰 뷰로 가져갈 수 있는 한 해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도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 이런 관련된 의견에 대해서 더 궁금하시면은 또 유튜브를 하고 계시죠. 이춘광의 머니픽 여기도 있으니까 10,000명 넘으셨다고 하시는데 아유, 축하드립니다. 네. 매번 감사합니다. 참 의리가 있으세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있어서 정부 같은 경우에 우리가 계속 지금 채권을 중심으로 생각해보자라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대표님 오늘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